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환구15는 언론으로서는 수준 이하의 표현까지 동원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설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보시죠.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 종양이다. 김치 먹고 정신이 혼미한가? 한국이 북한의 인질뿐만 아니라 미국의 총알바지가 될 것. 이 아무리 과격한 표현을 절제 없이 쓰는 신문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막말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저희 관영 매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제된 논조를 그리고 그런 어휘를 구사하는 이제 신문이고요. 네. 환구시보라는 거는 저렇게 거칠고 과격한 내용을 시키로 알려진 그런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인민일보와 환구15는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중국 내부의 사정을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표현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알려져 있던 환구15의 악명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그 입장들이 거칠게 표현되는 출구가 환구15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정말 한 나라의 어떤 매체라고 보기에는 상대국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모욕을 하는 뭐 그런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고 싣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또 환구15는 북한 문제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렸습니다. 자, 결국 이 가재는 개편이다. 중국은 북한 편이다. 뭐 이런 속내가 드러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까지 정서가 비슷한지는 그동안에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시진핑이나 그동안에 중국 지도부에서 계속해서 해온 얘기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동안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중국의 본심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사용하는 언어도 북한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저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질이 될 뿐만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구15에서 북한의 인질이 된 걸 본인들도 알면서 인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라 정말 방어 무기라도 좀 갖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구15는 이제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타깃이 됐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전략적 타깃. 무슨 뜻입니까? 중국에 있는 미사일과 러시아에 있는 미사일이 서울을 겨냥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절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라. 이런 악담을 했어요. 자, 협박이죠. 협박? 그래서 중국이 뭔가 추가 조치를 할 그런 작정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하여 이 중국이 뭔가 군사적 시나리오를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테면 성주를 타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전 여기서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이 읽혀요. 중국과 러시아의 그러니까 전략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군사적 표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러 정상회담하고 푸틴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남북 러가 함께하는 경제 협력으로 풉시다. 이런 이제 유화 정책을 계속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북한 경제상도 그건 아니다. 지금 시기가 아니다. 우리 쪽도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를 살짝 끼워 넣음으로써 지금 일종의 신냉전 기류를 여기서 고착화하겠다는 좀 야욕을 드러낸 대목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절과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건 목숨을 구걸해라. 다른 말로 이런 얘기죠. 천운을 빌어라. 너희는 이제 풍잔등화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저는 굉장히 무력 보복에 대한 협박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언짢은 것을 넘어서 우리도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 종교 활동을 인정치 않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올해가 중국과 우리가 수교 한 20
5주년 되는 해였고요. 네. 8월 24일 날 그 기념식이 있었지요. 거기에서 그 전략적인 협력 관계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보다도 더 강력한 3,000km짜리와 5,000km짜리 킬로미터까지 가는 레이더를 중국은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고 우리 전역을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그것도 중국이 화낼까 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간 상황에서 엑스밴드 레이더도 설치하게 될 텐데 근데 그것도 뭐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쪽의 도를 넘은 조롱과 터무니없는 보복 위협 뭐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애매한 태도가 중국의 기대감을 키웠고 더욱 강한 반발을 초래한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스캐퍼로티라는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드 배치에 관해서 언질을 시작을 한 게 2014년 일입니다. 예. 실제로 미국이 이제 국회에서는 그보다 이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협의도 한 적이 없고 요청도 한 적이 없고 결정도 한 적이 없던 이른바 3노 입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16년 7월 8일입니다만은 네. 2년여 동안의 그 입장을 견제를 너무 과도하게 길게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는 입장을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 측면이 있었고요. 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게 그 박근혜 정권 때는 또 한 가지 큰 실책이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그 후보지를 한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후보지를 한번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이게 예. 군사적으로 큰 중대한 실책이었고 네.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제 다들 이제 기억을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보건후락 그 네. 파동, 예. 그 파동이 있었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서 중국에 또 기대치를 상당히 주었습니다. 네. 마치 내년 중반까지 미뤄질 수 있을 것처럼 네. 이런 기대를 실제로 불러일으켰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배치가 급격히 실행이 되다 보니까 저런 반발, 아주 중대한 반발을 초래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마련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더 이제 강구가 됐죠. 네. 우선 무엇보다도 원유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원유 논의가 공급 되고 차단. 있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서 예. 실천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또 이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네. 북한 노동자를 어느 나라도 고용하지 마라 이 대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 김여정 등 뭐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명 백두혈통들 지도부의 자산을 동결하고 네. 여행을 금지시키겠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고요. 네. 자, 섬유 제품 수출 금지를 포함해서 의류 전반 이게 확대되면 석유 제품 전체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한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선박에 대한 수색을 강화한다. 항만에 못 들어오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저는 원유 공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조치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조금 이제 우회적 거절을 하면서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저는 6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만장일치로 채택될 줄 알았는데 네. 이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그럼 이 두 나라의 의중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 교수님, 사실은 우리에게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피로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제대로 된 제재를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놨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 어떤 실효적인 결과가 거의 없었어요. 이번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조안이 그 이사회를 통과한다라고 하는 보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빠진 채 통과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것저것 하는데 빼다 보면은 하나만 그렇습니다. 한 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유 공급 부분이 될 예. 것이고요. 또 이번에 특히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게 김정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겟을 잡아서 여행 금지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의 장수에 대한 상당히 그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한 제재 조치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 미국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사실 뭐 북한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동안에 북한 쪽에서도 계속해서 치팅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실제 남한에 이렇게 많은 그 국민들이 있는 가운데 북한을 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서 결국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미국 조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이 안에 상당 부분을 실제로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국이 15나라지요. 그중에 상임이사국이 5나라인데 다수결 표결에서 다른 나라 상관없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그 제재 결의안은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디까지 동의를 할지가 변수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트럼프, 시진핑, 미국, 중국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번엔 좀 달라서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그 묘종의 사전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화 후에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본인들이 마련하고 있는 그 제대한 초안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100%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 그 네. 통화 결과 시진핑 주석이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 예. 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예. 그러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인 해결이라는 큰 방향을 견지하면서 항구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 완전히 이제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오늘자 동아일보는 일면 톱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신문 일면 톱을 보면은 김정은에게 싸늘해진 시진핑 이런 톱 제목을 달았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이 안보리 추가 제재에 찬성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지금 왜 북한과 중국이 네. 그래도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뭔가 신냉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한미일이 지금 군사적으로 결속하는데 대항해서 네. 북중러가 결속하는 것 아니냐인데 그러기에는 첫 번째로는 북한이 중국에게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네. 두 번째로는 동맹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얼만큼 중국의 통제에 따라주느냐.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도발을 해서 여러 가지 좀 행사 분위기를 망친 경향이 크고요. 네. 두 번째로 보면은 북한이 이번에 핵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네.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는 성명도 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섭섭함을 드러내는 건데 네. 이게 뭐 우리나라나 미국에 대한 비판보다는 수위가 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서로 좀 엇박자를 내면서 상호 비방을 하고 있는 모양새라 그럼 이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까지 북한 이 천덕꾸러기를 감싸주기만 할 것인가? 지금 국제사회 일원으로 G2 국가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난감한 마이너스 포인트를 제공한단 이런 말이에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에 유엔 제재에 참여하겠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네. 그동안 계속 참여는 해왔던 겁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그거를 제어를 해왔던 겁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네.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본인들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할까요? 지정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미국이 마련하고 있는 제대한 초안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찬성만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저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제재 결의안에 초안을 만들면 예. 그 초안을 이사국과 상임이사국들이 이제 돌려보는 걸 회람을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독소 조항 말이 좀 어색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들이 빠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대개 네. 이제 초안 회람이 그러니까 그 초안이 마련되고 나서 최종 통과가 될 때까지 대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려왔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직전 제재하는 경우는 한 달로 단축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금 열흘 정도 하겠다고 미국이 뜻을 세우고는 있는데 예. 아마 단축이 되긴 될 겁니다.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뭐 이 정도 아닐까 싶긴 한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네. 그 과정에서 깎일 것 깎이고 빠질 것 빠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안보 위기가 고조됐기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지는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자, 민심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이제 상당히 실망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에 핵심적인 이슈가 안보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오고 정부에서 최근에 소위 그 아베와 트럼프의 통화가 있은 이후라고 추정되는 시간부터는 상당히 우회전을 아주 급격하게 해서 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또 원유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서 국방장관은 재래식 핵무기도 배치를 할 수도 뭐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전의 입장과 상당히 급격하게 달라진 것이 사실인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의 과연 문재인 정부가 체계적으로 안보에 대해서 이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회의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